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팔대사. 오늘 새벽 3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던진 한 표의 결과입니다. 1992년 10월 이래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갈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의장의 마지막 회의에서요. 제롬 파월이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던 그 순간 위원 12명 중 4명이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금리를 더 내리자고, 3명은 더 풀지 말자고, 양쪽에서 동시에 의장의 발치를 흔든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라는 숫자, 단순히 갈등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는 더 이상 만장일치로 끌려가지 않을 거다. 여러분, TQQQ 들고 계신 분들, 어젯밤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계좌 확인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0.61% 올랐고 TQQQ는 1.84% 올랐습니다. 안도 랠리 같죠? 그런데 채권 시장에선 정반대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42%로 1.47% 튀어 올랐고 20년물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 TLT는 0.78%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97로 0.34% 올라갔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18.81로 5.5% 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한 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보여준 숫자, 2027년 4월까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일어날 확률, 어제 20%에서 오늘 25%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숫자는 5% 미만이었습니다. 시장이 한 달 만에 다음은 인상이다라는 시나리오를 5배 강하게 가격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풀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파월의 마지막 회의가 안도 랠리가 아니라 항복 협상이 됐는가? 왜 나스닥은 웃고 채권은 울었는가? 그리고 6주 뒤 새 의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계좌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젯밤 결정은 1994년 그린스펀이 일으킨 채권 대학살에 33년 만에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격에 박힌 회의였습니다. 먼저 표결부터 다시 봅시다. 의장 파월을 포함한 8명이 동결을 지지했고 4명이 반대했습니다. 미란 위원은 25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위원이죠. 그가 인하를 외친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반대편 3명입니다. 헤맥, 캐슈카리, 로건. 이 3사람이 성명서에 들어간 완화 편향 문구를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둘기파의 자리에 매파가 더 들어찼다는 뜻입니다. 미란 1명이 인하를 외치는 동안 매파 3명이 지금 이걸 풀자고 쓰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게 왜 1992년 10월 이후 처음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1992년 10월의 그 회의는 그린스펀 시대 초기 90년대 초 경기 침체에서 막 빠져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때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일촉즉발이었고 결국 그린스펀은 결정을 미루다 1994년 2월부터 그 유명한 급격한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 연준은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2배로 올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폭락을 겪었고 멕시코 페소가 무너졌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했고 골드만삭스 파트너들의 자본 계좌가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그 시작이 1992년의 사표 반대였습니다. 자, 그럼 파월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회견은 2가지 핵심 메시지로 나뉩니다. 인플레이션 안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바깥에서. 인플레이션 안에서 파월이 한 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다음 2분기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죠. 그렇게 될 시간이 됐다. 이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일기 때 관세가 한번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땐 18개월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파월은 지금 그 시계를 다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번 관세 인플레는 영구적이지 않다. 2분기만 견디자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만약 2분기 안에 안 가라앉으면 파월이 우려를 표한 그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정 지출 삭감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상쇄할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솔직했던 한 줄, 에너지 가격 급등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즉, 자신의 2분기 시나리오 안에서도 여전히 위로 더 갈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가장 격앙된 톤으로 한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책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행정부는 우리 도구를 자기 목적에 쓰려 하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왔다. 그리고 한 줄 더. 연준의 자율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기 후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1979년 폴 볼커가 부임할 때 이후로 본 적이 거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파월은 떠나면서 새 의장에게 한 가지 무기를 쥐어주고 갔습니다. 내가 반대했다는 기록이 남았다. 인플레이션 바깥에서 파월이 한 말, 이게 어쩌면 시장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어질 모든 이유가 있다.
이 한 줄, 파월의 마지막 회견에서 가장 빨갛게 빛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했죠. 소비자 수요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파월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인플레이션 사이클 바깥에 있다. 금리가 어디로 가든 이 자본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파월은 자기가 한 말이 시장에 어떻게 해석될지 정확히 알고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6주 뒤에 떠나는 사람이 굳이 데이터 센터 한 줄을 강조할 이유는 후임자에게 AI 사이클은 건들지 마라는 신호를 박아두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옆에서 받쳐주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젯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타가 BAI 서버의 수명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메타 내부 메모에 적힌 표현 그대로 심각한 서버 공급 부족. AI에 들어가는 GPU 서버를 우선 배치하느라 일반 서버는 한 해 더 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타 정도 되는 회사가 자기 발로 자본 지출 회계 처리를 6분의 1만큼 늘려야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 칩이 부족합니다. 이게 파월이 본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갈렸는지 종목별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올라간 종목 AMD 4.30%,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달 만에 60.37% 올랐고 일주일 만에 11.09%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 337.11달러, 시가총액 5,496억 달러. 메타의 서버 수명 7년, 보도와 파월의 데이터 센터 수요 지속 발언이 합쳐지면서 AI 칩 부족 시나리오가 다시 강하게 플레이됐습니다. SOXX, 즉 반도체 ETF는 2.57% 올랐습니다. 한 달 누적 32.92%, 올해 들어 43.54% 상승입니다. 시장은 이미 AI 인프라가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별도 사이클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내려간 종목, 엔비디아 1.84% 하락해 209.25달러로 마감, 마이크로소프트 1.2% 하락해 424.46달러, 메타 0.33% 하락해 669.12달러, 애플 0.20% 하락해 270.17달러. 흥미로운 건 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은 정체됐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매그 7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시장이 한 발 빠진 자리를 AMD 같은 2등주가 채운 겁니다. AMD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마진이 더 남아있다고 본 거죠. 이건 매파 사이클에 들어갈 때 시장이 가장 자주 보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1등주에서 차익을 빼서 아직 덜 오른 2등주로 옮기는 것. 이걸 시장 용어로 퀄리티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젯밤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그 회전이 일어났습니다. 월가가 어젯밤 기자회견 직후 반복해서 꺼낸 단어가 대칭적 정책이었습니다. 인하만 하던 시대에서 인상도 할 수 있는 시대로의 전환. 이게 어젯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매파 전환을 만든 진짜 원인, 사실 파월이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USO ETF는 어젯밤 7.90% 폭등했습니다. 한 달 누적 21.3%, 올해 들어 무려 118.3% 상승, 1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종가 150.63달러, 일주일 만에 16.41%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입니다. 어젯밤 엑시오스가 세 가지 중요한 보도를 잇따라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이란의 협상안을 거부했고 해상 봉쇄가 유지된다. 둘째, 미국 중부사령부 센트콤이 이란에 대한 단기 타격을 준비해두고 있다. 셋째, 트럼프가 이란이 행동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국영TV는 순교한 지도자에 대한 복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선 이란이 복수를 다짐하고 한쪽에선 미국이 타격을 준비하고 한쪽에선 봉쇄가 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젯밤 러시아 투합세 정유시설 화재가 진압됐다는 단신도 떴고 펜타곤 회계감독관은 미국이 이란전에 지금까지 250억 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게 파월의 매파 시각의 진짜 배경입니다. 성명서 자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연준은 자기들이 매파인 게 아니라 기름값이 자기들을 매파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듭니다. 오펙 플러스, 일요일에 회의를 합니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가 1일 20만 6천 배럴 증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UAE 분량은 빠진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오펙 플러스가 미국 셰일 회사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기름값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살짝 응답하는 거예요. UAE를 빼는 건 회원국 내부 균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요일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개장 때부터 USO 흐름이 갈립니다. 신용평가사 S&P는 이미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통되더라도 원유 흐름은 점진적으로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가는 시장이 재균형을 이루기 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한국어로 옮기면 원유는 한번 올라간 자리에서 쉽게 안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젯밤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이제 우리 실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TQQQ 연구소 실계좌 1만 달러로 시작한 그 계좌는 오늘 새벽 기준 1만 1,502달러입니다. 약 15% 위에 있습니다. 2달 반 전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저희는 이 실험이 10년짜리라고 했습니다. 첫 분기를 15% 위에서 끝낸다는 건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QQQ가 올해 들어 8% 올랐고 TQQQ가 18% 올랐으니까요. 시스템이 한 일은 들고 있어라 그 한 줄입니다. 전쟁 속에서 34년 역사적 상승을 겪고도 단 한 주의 매도도 없이 들고 있는 것 또한 시스템이 없는 분들께는 사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전략 상태는 롱 페이지입니다. QQQ는 어젯밤 661.57로 마감했고 200일선 601.70을 9.95%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100일선 613.40도 7.85% 위입니다. 두 평균선이 모두 가격 아래에 있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페이즈 전환을 검토할 만한 거리감이 아닙니다. 어쩌다 200일선이 갑자기 9.95% 끌어올려진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요. 다만 페이즈 롱이라고 해서 안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RSI가 70.7을 찍었습니다. 단기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64를 기록했습니다. 탐욕 구간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한 달 만에 나스닥이 13.2%, TQQQ가 43.10% 오르는 동안 시장의 심리는 천천히 달궈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그 갑작스런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때 시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탐욕에서 공포로 한 번에 점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능성이 25%라고 가격 매겨진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6주 뒤를 봅시다. 파월은 5월 15일 이후에도 잠시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안에 새 의장 체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누가 후임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거론한 인물은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미셸 보우만, 케빈 헤셋입니다. 워시는 매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보우만은 비둘기파 성향입니다. 헤셋은 정치적으로 조율 가능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6월 회의의 톤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새 의장이 들어와서 처음 한 회의에서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건 비둘기파 신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신호일까요? 시장은 후자라고 가격 매기기 시작하면 장기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금리가 내려가도 장기금리는 거꾸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기간 프리미엄 폭증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시장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30년물이 1998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간 영국이 지금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TQQ 실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걸 결정합니다. 1994년 채권 매도 사이클에서 살아남은 종목은 단 하나의 부류였습니다. 자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본 지출이 보장된 비즈니스 모델이 금리에 거의 무관한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천억 달러를 넘었던 게 1996년 말이었습니다. 1994년 대규모 인상 사이클을 통과하고 나서 시장이 큰 회사들을 이미 알아봤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젯밤 기자회견 끝자락에 파월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한 줄이었습니다. 지속될 때까지 끈질기게 가겠다.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요. 이게 그가 떠나면서 후임에게 남기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후임 의장이 만약 6월에 들어와서 이 약속을 깨면 시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의장의 신뢰가 아니라 약속의 가치를 가격 매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25%가 50%로, 50%가 75%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롱에 남아있고 알고리즘이 매일 그 거리를 측정하고 있고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가 1만 1,50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일요일 오펙시 플러스 결정 그리고 6월 새 의장 첫 회의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다음 페이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정규장이 열립니다. 채권 시장이 매파 가격을 더 굳혀갈지 아니면 어제 한 번에 다 가격 매겨버린 거였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 자본이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이클의 시작 같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매그니피센트 7 중 4회사가 분기 실적을 쏟아냈습니다. 예상과 실적, 비트폭부터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알파벳, 매출 1,099억 달러로 시장 예상 1,070억 달러를 29억 달러, 2.7% 상회. EPS는 5.11달러로 예상 2.63달러를 거의 2배 비트했지만 이 중 369억 달러는 보유 지분 미실현 평가 차익이라 헤드라인은 부풀려져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매출 200억 달러, 전년 대비 63% 성장,
직전 분기 48%에서 한 분기 만에 15%포인트 가속했고 클라우드 백로그는 4,600억 달러로 분기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97억 달러로 예상 362억 달러를 9.7% 상회, 자본 지출은 357억 달러로 예상 364억 달러를 약간 하회, 애프터마켓 6.48% 급등, 아마존, 매출 1,815억 달러로 예상 1,713억 달러를 42억 달러, 2.4% 상회, EPS 2.7달러로 예상 1.64달러를 1.14달러, 약 70% 비트. 핵심은 AWS 매출 376억 달러, 전년 대비 28% 성장으로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이고 시장 예상 26%를 2%포인트 상회. 영업이익은 239억 달러로 가이던스 상단 215억 달러도 위로 뚫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940억에서 1,990억 달러, 월가 예상 1,880억 달러를 크게 상회. 그런데도 애프터마켓은 2.17% 약세,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었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828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18% 성장, EPS 4.27달러로 예상 4.03달러를 6% 비트, 클라우드 매출 545억 달러도 예상 538억 달러 상회, 가장 중요한 한 줄, 아주르가 39% 성장했습니다. 가이던스 상단 38%를 1%포인트 위로 뚫었고 여러 분기 이어진 둔화 추세를 처음으로 반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은 2.44% 하락, 이유는 자본지출. 자본지출이 319억 달러로 시장 예상 353억 달러보다 34억 달러, 9.6% 미달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AI 인프라 공급사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메타, 매출 563억 달러로 예상 554억 달러를 1.6% 비트, EPS 10.4달러는 80억 달러, 세금 환급 효과를 빼면 7.31달러로 그래도 예상 6.79달러 위, 매출도 EPS도 비트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은 6.70% 폭락, 이유는 자본지출 가이던스 상향. 2026년 자본지출을 1,150억에서 1,350억 달러 레인지에서 1,250억에서 1,450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100억 달러 끌어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본지출을 줄여서 빠졌고 메타는 자본지출을 늘려서 빠졌습니다. 시장은 자본지출 변화의 방향에 관계없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규장 마감 후 애플 차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EPS 1.92달러. 매그칠 중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오늘 밤 인쇄됩니다. 이 영상을 작성하는 시점엔 애프터마켓 가격 움직임만 잡혀있고 컨퍼런스 콜의 디테일을 일일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오늘 밤 발표 이후 애플까지. 5회사 모두 컨퍼런스 콜의 핵심 발언, 가이던스 변화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 시그널에 미치는 영향을 종목별로 별도 실적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매일 추적합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는 자리, 그게 다음 영상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